여러분들 사회 서비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사회 서비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세요, 그죠? 그만큼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서비스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 서비스와 약간 혼용해서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개념들이. 이건 보시면요. 네.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쵸. 예, 사회적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실은 사회 서비스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인 서비스, 인간적 서비스, 사회 사업.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쓰기 이전에, 용어를 쓰기 이전에 사회 사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대인이나 인간적 서비스는 뭘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 그쵸. 말 그대로 사람. 그러니까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스웨덴 모델을 보다시피 유럽에는 사실상 복지국가,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실 1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의료는 뭔가요?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서비스 받습니다. 재활, 이민자 교육과 유럽연합이 요즘에 왜 이민자 교육이 들어가냐면 사실 이민 국가도 있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뭐 난민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변 인접 국가들이 워낙 많아요. 분쟁 지역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직업훈련, 영유아 뭐 등등등해서 돌봄 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이런 주거의 영역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은 건강 노령 산업재해 실업 은퇴 장애 관련 위험 요소들을 이런 위험 요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보장 제도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국민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렇죠. 국민연금도 있고 실업보험도 있고 뭐 산업재해보험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보험 보장 제도 이외에 그런 서비스들이 또 필요해요. 사실은 이 보험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결속을 위한 서비스다. 조금 수상적으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채무, 빚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사실은 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이렇게 편입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실업, 또 약물 중독, 가정 파탄 등의 개인적인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교육 서비스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교육 서비스도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유럽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풍토 문화 속에서는 교육이라는 건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붙일 수는 있지만 사실 사회 서비스 안에는 규정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서비스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려면 사회 서비스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을 한번 보면요. 우선 사회 서비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서비스란 무엇인가? 서비스는 정신 및 육체적 활동이다. 간단하죠? 그렇죠? 네. 육체적으로 하는 활동도 서비스고 여러분들 뭐 관공서 가시면은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은행 가도 서비스고요. 병원 가도 서비스고요. 다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활동을 하진 않죠. 서비스를. 다 정신적인 활동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인 서비스, 뭐 인간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건데요. 상호 대면 접촉. 네.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기를 바라보고 그냥 마주 앉아가지고 상호 대면 서비스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 마주 보고는 하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총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게 사실은 사회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지 않고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화로 하는. 예. 그렇지만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를 전화 상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 하면 상호 대면 접촉, 인간적인 어떤 소통,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성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 욕구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간호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 개발 이렇게 포함되고요. 사회적 제도 간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험에서 예, 이 말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공동 책임.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생존해야 돼. 이러면은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지만 내 옆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만약에 뭔가 부족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게 바로 사회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신 사회적이라는 말 안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떤 이익 창출이나 이익 추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비영리성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한다라는 말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약간 사회 서비스가 뭐다라는 게 조금 개념이 잡히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회 서비스라고 개념을 규정한 곳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2006년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예,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2011년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다. 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서비스 있었죠? 그것도 들어가고요. 사실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 사회 서비스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 서비스가 상위 개념으로 그 밑에 여러 가지 분야들 보건, 의료, 돌봄 이런 교육 문화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에 이제 3조 4항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 처음에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나오고 있어요. 크게 뭐죠? 국가, 예, 지자체, 그 다음에 민간, 예, 민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면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영역은 이제 복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목적은 이겁니다. 사회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개념과 그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는 그럼 과연 어떤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개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장, 3장, 4장에 2장, 3장에 나오는 보건의료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스웨덴도 저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해당 영역에는 건강, 즉 보건의료, 고용, 교육,
직업교육, 보육, 출산, 아동, 노인, 돌봄, 장기요양, 안전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배제 해소.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아까 유럽연합의 규정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격차 해소, 사회적 배제 해소 이런 부분들,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자는 역시 전 국민이고요. 서비스 제공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 공공기관 민간. 사실상 국가, 지자체, 민간 부분, 공공기관, 민간기관 똑같죠. 예, 그런데 공공기관은 여기서 이제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데 지역사회입니다. 민간기관은 역시나 이제 말 그대로 민간 사설로 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톡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죠? 네. 민간은 원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설과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영리 추구를 최소화한다. 비영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영리 추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웨덴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 개입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갑자기 그 떨리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스웨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여쭤보시길래 제가 이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보편성, 공공성, 개별성. 지금 스웨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만 해도 벌써 보편적이고 공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그냥 나 따로 너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해요. 예, 욕구 사정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해줘요? 누가? 그런 부분까지 그런 자세한 그 플랜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가 대상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규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편적인 것, 보편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사회 서비스에서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돼요. 확보가 아니라 사실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민간 영리 추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공공성 확보해야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건강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네. 네네네, 그쵸. 그렇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드신가요? 제 질문이 잘못됐나?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건 사실상 표면적인 건강이 있고, 그러니까 즉 객관적인 건강이 있고 주관적인 건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세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진단을 못하지만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땐 건강해 보이세요. 비록 뭐 한두 가지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나 건강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는 이제 좀 차원이 달라져요. 그럴 때 정말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건강의 개념이 뭔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WHO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벌써 1943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여러분들 이 기준에 의하시면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998년에는 여기다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에다가 뭐까지 포함됐죠? 네, 되게 상당히 충격적인 개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른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심리적, 정서적 안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심리적인 거랑 사실 정신적인 거랑 영적이랑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 영역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는 이 영적 안녕이라는 부분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안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의 의미가 확대가 되고요. 그럼 권이 딱 붙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뭔가 좀 딱딱해지는 분위기가 드는데 말 그대로 건강할 권리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행복권, 사회권, 건강권 이러면 물음표가 딱딱 쳐져요. 아직 잘 뭔지 이렇게 금방 다가오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실상 건강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권 안에 건강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지금 약간 포괄적이고 너무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조에 보시면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렇게 하니까 조금 와 닿으시죠? 그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예, 모든 인간은 동등하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누구나 차별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거 헌법인데 여러분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차별 없이 진료를 받고 계신가요? 가끔씩 차별이 조금 생기기도 해요. 그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우리 건강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말 그대로 인권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네, 당연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알만타 선언문에서는 1978년에 앞에 나온 헌법에 나온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 상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다. 그 다음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목표다. 네,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건강까지 지키는 게 사회 목표라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건강권 했는데 건강을 그러면은 건강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 이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건강 보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뭐죠? 사회적 제도. 예, 여기서 이제 바로 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크게 의료보장과 사회적 보장이 합쳐져서 건강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메디컬 케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아프실 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때 이런 게 바로 의료보장이고요. 뭐 국민건강보험이 이것을 보장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사회적 보장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해 요인을 줄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해 요인을 줄여서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영역 차원에서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이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의료급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요. 아까 그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요한 사회 목표라고 했죠. 국민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이 안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 보장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
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공급 체계 문제점인데요. 사실 이 얘기 시작하면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시면서 많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형 병원 선호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동네 병원 갔다가 제대로 진단이 안 돼서 병원 키우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돈이 들어도 내 건강인데 큰 병원 가야죠. 그죠? 그런 문화가 있고요. 낮은 공공병상비, 이거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네. 유럽은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같이 우리나라 같은 이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나라도 3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보건소도 사실은요, 인구 25만 명당 한 개소인데, 보건소에 의사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계획성이 책임적 부재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단지 이걸로만 어떻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 방임적 민간 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거는 서비스가 제대로 적절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과다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조금 이상하면 그 다음날 아니 그날 밤이라도 병원 갑니다. 그죠? 네.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이 조금 심각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 제가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너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약값을 받더라고요. 예, 약값은 근데 사실 비싸진 않았는데 뭐 5유로 내외로 이제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가가지고 약값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분기별로 병원을 가면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를 정해서 가면은 거기다가 10유로를 내요. 뭐 한 만 몇천 원을 내요. 근데 안 내다가 내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내기 시작했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독일 사람들도요 되게 그 건강 염려증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툭 하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 보험료가 바닥이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야 너네 분기별로 돈을 좀 내라.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줄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약간 기대를 했어요. 저도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병원을 가지 말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병원 선호.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아프면 나 죽을 것 같으면은 그래 좀 기다리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당장 병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진찰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한테 이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유로 내는 거 폐지했어요. 네, 정책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정책 노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상당히 변화가 느린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시설 대형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이 여수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도권만 해도 수도권 서울에 빼곡하게 대형 병원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요즘에는 막 의사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옆에 건물 지으면 다 병원이고 2차 병원, 3차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 병원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병원에 뭐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그죠? 의료 장비들 막 다 넣습니다. MRI 뭐 포함해가지고 등등등 해서요. 그게 있어야 장사가 되거든요. 비효율적 진료 현상 심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거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CT 한번 찍어볼까요? CT를 또 찍어요. 근데 딱 판단해보니까 이 병원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갔어요. 의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엑스레이 또 찍습니다. CT 찍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3차 병원 갔어요. MRI까지 나중에 찍어요. 그럼 여러분들 돈이 얼마예요? 이거는 비용도 문제지만 완전히 시간도 낭비하고 의사의 인력도 낭비하고 모든 게 다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너무 심하고요. 그런데 병원은 많은데 임상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병원만 많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중에 전문가 중에 속이 잘 나가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공과가 요즘에 뭐 경영 기타 등등 해서 돈 잘 버는 데 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다른 전문의 그 분야는 기피하게 되고요. 간호 인력도 역시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OECD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까 나 한두 가지씩 다 질병이 있습니다. 다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만성 질환이 증가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 수도 부족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체계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많이 도약을 했어요. 보건의료 제도 상으로요. 사실 1989년도에서야 사실 전 국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실시됐는데요. 저도 기억하지만 저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의료보험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내지 선생님 이런 것 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빨리 발전이 되는 데에 부작용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병원이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유치원 이런 보육기관들도요. 우선 인프라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우선 들어와 했기 때문에 다 민간 영역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들어왔는데 너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사실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사들이 진찰은 해야 되겠고 수요는 많고 그런데 건강보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다 건강보험 들어와서 이렇게 수가를 해줄 테니까 진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의약품 리베이트 이런 부분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스웨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공급 체계의 80% 이상이 공적 부문 운영이에요. 아까 유럽에서도 80%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차 보건의료 접근성 및 품질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스웨덴 4위, 한국 23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1차 보건의료라 하면 여러분들 동네 의원이나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바로 가까운 곳에 지역사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1차 의료를 말하는 거죠. 보건소를 포함해서요. 자,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건의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공중보건이기 때문에요. 음주, 마약, 담배, 도박, 유해한 요소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체적인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중보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중위생법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참 뜬금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강화를 이것을 하는 것을 노력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건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 도대체 민주주의가 인권 보호랑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건강의 의미, 네, 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왜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인권보호라는 건 지금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 실천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웨덴은 지금 여기서 공중위생법에서 이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말하자면 이제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스웨덴어로 이제 코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구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영역의 공공 영역에 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 세 영역에서 중앙정부는 총체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아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란스팅이라는 광역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운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 부분에서 보건의료를 많이 담당하고 80%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을 운영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별로 병원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민에서는 뭐를 하느냐? 기초자치단체니까 가장 작은 지역 사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노인이랑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여기서 관할되고 담당하고 또 책임지고, 예, 비용들을 다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의료 권역이, 그러니까 의료 시설들이 권역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재에도 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구성한 표고요.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사실은 스웨덴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코민은 290개예요, 현재. 290개인데 기초지구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290개를 더 쪼갰다는 얘기죠. 쪼개서 병원을, 진료소를 370개. 예, 이 단위에 370개가 있는데요. 지구 진료소, 거의 이제 1차, 주치의들이 있는 1차 보건의료센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개가 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요. 광역자치단체, 아까 란스팅이라고 했죠. 21개인데요. 그 안에는 중앙병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지역의 대학병원, 거의 3차 병원이라고 보시면 2차, 3차 병원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병원이 있고요. 96개 총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를 또 권역으로 묶었어요. 6개 권역으로 묶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예, 이거는 이제 완전 최고위 그 전문 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의료권 병원이 이제 7개가 있죠. 여기 가면은 실제로 이제 중증 질환 같은 거 이제 치료받고 입원하고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유럽에는 주치의 제도가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모든 유럽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거를 이제 주치의가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한 명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가 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치의는 누구예요? 거의 75%가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공공성, 제가 아까 공공성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치의를 맡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은 25%, 그 다음에 주치의가 전체 진료 의사 중에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2, 3차 병원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작성해서 이제 발급해주고 각종 증명서도 네, 작성을 해줍니다. 자, 란스팅 아까 나왔었는데요. 란스팅이 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여기 나오지만 1년에 얼마까지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그 이상은 안 돼요. 그쵸? 그럼 900크로나가 얼마냐면 하나로 거의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돈 안 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세 미만은 그나마 내지도 않아요. 돈을. 완전 무료입니다.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입원비도 마찬가지고 약제비도 마찬가지고 다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제 약제 처방 데이트 연결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문제에 있어서 약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우리나라가 의약품 오남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항생제 처방도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감기 걸리면 의사들이 우리 집에 가 이래요. 내가 해줄 게 없어 너한테. 그러면서 뭐 우유를 데워 먹던지 영어차를 끓여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속설을 들어보셨죠? 감기는?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차피 물론 이제 바이러스형이랑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일반 감기는 사실은 그 독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한 번에 없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남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항생제 같은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언제 처방받았으며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엑스레이나 그 방사선의 노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줘서 1년에 엑스레이 촬영을 몇 번까지밖에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선을 1월 달에 받았는데 내가 2월 달에 또 찍으려고 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왜 찍어야 되냐? 이거 정말로 찍어야만 될 것 같니? 막 물어요, 의사가 오히려. 그만큼 그런 제도나 규정들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치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럽도 치과 치료에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일반 의료비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19세 미만은 또 다 무료예요. 뭐 교정하고 뭐 뽑고 어떻고 하고 이런 부분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민간 병원도 역시 있어요. 공공병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병원에서는 가격이랑 제공 서비스를 규제를 해요. 어디서? 란스팅,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유 많이 왔습니다. 제가 돌봄의 개념과 의미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이미 끝났어요. 건강이랑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빠르게 봤는데 교재 나머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교재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봄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 건강, 건강 보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돌봄, 여러분들 돌봄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시죠? 예. 누굴 돌본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들어오면서 요양, 돌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건강여부를 막론하고
건강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행위. 그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거죠. 돌봄 행위. 이거를 케어라는 말로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오히려 돌봄보다는 케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질병을 관리하거나 제한된 일상, 여기 못하네요. 생활 능력입니다. 보완하는 개인 서비스. 단순한 기계적, 신체적 원조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원조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유사한 용어로는요, 한자가 개호라는 말이에요. 일본어로 읽으면 제가 일어를 잘 못하는 가이코라고 하는데 개호보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요양보험이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 등급도 사실은 독일의 시스템에 벤치마킹을 했고 또 일본의 개호보험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그래서 요양보험을 플래그 페어스처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래그가 뭐냐면 돌보다, 수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어도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엄sorg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돌보다, 간호하다, 보살펴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 비싼 뜻이죠. 자, 그래서 돌봄의 개념과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거다.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제 이 돌봄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앞선 개념들은 뭐냐면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원조라는 말 사실 요즘에 잘 안 쓰는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원조라는 말 쓰는데요. 사실은 이 돌봄의 개념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주체예요, 주체. 나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의 목적을 둔다. 그냥 그 사람 아픈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을 지경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전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욕구로서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욕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만 느끼는 욕구가 아니라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돌봄은 그냥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개입하나요? 공공 부분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랑 아까 나와 있는 란스팅, 코뮌 나와 있죠. 특별히 코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노인에 대한 모든 케어에 대한 거를 개입을 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하고 또 해결까지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겠지만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항상 나와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14.3%가 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고령화율이 14%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 사회예요. 고령 사회는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사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응할 시간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자, 초고령 사회, 슈퍼에이지드 소사이티는 언제 오느냐? 언제요? 10년이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고령화율이 20%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2명, 전체 인구 중에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시라는 거예요. 자, 10년 이내에 도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 5%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스웨덴도 나오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다루지 못할 거예요. 지금 뭐 장애인의 그 등급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올해 7월부터 다시 이제 그 등급제를 뭐 편성한다고 예, 기사도 봤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연구랑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 참여를 했었는데요. 서구 사회의 그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 인구가 스웨덴에 비하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사실 다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고령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고려할 때 장애인 위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봄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현황을 보시면요. 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그 급여의 종류들은 크게 시설, 재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죠. 노인복지법 제4장 31조에 보시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기 쉽게 제가 이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물론 시설로만 사실은 돌봄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보신다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 재가 노인,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 뭐 있습니까? 예,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주거시설 뭐 이런 거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렇죠. 의료라고 딱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가 노인 복지시설은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4번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다 아시나요? 서울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각자 그 지역별로 위탁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목포에 하나 있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제 학대 노인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용 쉼터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황을 보시면요, 재가 돌봄 서비스 형태로 이제 아까 제가 여기 나와 있던 재가 노인 복지 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가 돌봄 서비스 형태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기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랑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독거노인 무슨 돌봄 뭐 이런 거 생활관리사 돌봄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식사도 전해드리고 가서 뭐 이제 안전하신지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장기 요양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여러분들 워낙 이제 기사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부가 바뀌면서 2017년부터 그 공약의 일환으로서 실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 말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결국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원래 있던 인프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또 보통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은 보건소장이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 노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관심도 많고 한데 아직 이게 지금 시작 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계나 현장에서나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되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치매를 담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각 지역사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 치매 환자들을 접근성이 가깝게, 가까운 곳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거주시설, 재활, 그 다음에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의사소통 지원, 이제 이런 재활이나 의사소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동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주거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점을 그냥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지 이게 문제라구나 도출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상 그것까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실상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실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아까 민간 영역, 민간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곳곳에 눈에 보이는 게 다 뭐 주간보호센터, 무슨 센터, 무슨 요양원, 요양병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런데 실제 수요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돼서 시장화 확산, 사실은 시장화 확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장화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특히 요양 서비스요. 자, 그래서 서비스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는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서비스 질적 저하는 아주 그냥 당연한 결과일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이용자 접근성 저하. 쉽게 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노인 돌봄 기본, 또 기타 등등 지역 지자체별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많은 건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 내용 다 아세요? 나랑 해당되는 것만 알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실은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지향하는 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나라든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많이 공급되어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류는 많은데 전달 체계가 다 통로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한데 나는 어디 가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해야 되지? 우선 1차부터 막혀요. 그래서 가면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게 뭐 주민센터를 갔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돌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절성. 사실은 노인요양 장기보험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본 돌봄, 종합 돌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서비스 이용자 관점입니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이 모든 정책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만 하면 중복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 서비스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나한테 안 필요한 딱 안 맞는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재정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역사회별로 재정적인 격차가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뭐든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서비스 제도를 만들던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재정적 격차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인프라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 이제 우리 지방자치 시대고 지방분권 시대니까 지자체 여러분들이 하세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재정을 결정할 능력도 없는데 지갑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지도 않고
자, 돈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자유롭게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에 사시면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웨덴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웨덴 노인 현황을 보면요. 여기는 더해요.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인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죠? 네. 1000만 명? 이제서 겨우 1000만 명 됐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에 노인 인구가 근데 문제는 200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20%. 초고령 사회다.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이 84.1세, 남성이 80.6세, 2017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가물가물하지만 스웨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86.7세, 뭐 남성이 82세. 요즘에 남성이 또 더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83세. 그래서 저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라고 되게 연탈한 대답을 주셨는데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높다는 거는 그냥 오래 사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더 오래 삽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그 앞으로 기대 수명인데 앞으로는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슈퍼 에이지 소사이어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스웨덴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스웨덴 노인들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스웨덴 노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나 이런 시스템의 덕을 보기도 했을 거고요. 본인들이 또 의식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기 때문에 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어요. 활동적 노년이라고 하는데 활동적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건강, 뭐 육체적인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포츠나 뭐 취미, 여가 활동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5세 이상이면 사실 법적으로 정년의 나이입니다. 은퇴를 해요.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들도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데 노동 활동을 하는 거죠. 노동 활동을 한다는 거는 즉 이퀄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동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활동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여기에 여가 활동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자원봉사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해서 동호회 가입해서 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80세 고령 인구가 2020년이면 내년이에요 벌써. 예, 코앞에 고령 인구 증가하는 지금 현재로도 밝혀지면 한 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80세 고령 인구 증가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고요. 노인 정책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 케어에 대해서는 코뮌이라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꽉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책임이고 관할이고 담당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가가 지원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들을 다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회서비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80년대에 이 개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코뮌한테 자율권과 책임 강화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는 에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노인 보건 개혁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란스팅에서 코뮌으로 이전돼. 상당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거죠. 스웨덴에서는. 란스팅은 아까 어디였죠? 코뮌 바로 위에 광역단체였어요. 그러면 더 낮은 단계로 접근성이 좋은 낮은 단계로 내려왔다는 의미죠. 그래서 탈중앙화, 탈시설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 중심이에요. 아까 개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돌보는 개인 중심의 종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체. 이 부분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쉽게 말하면요. 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인 가구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노인들과 각자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일상생활이 무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같이 모아서 그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케어 센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굵게 표시를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웨덴도 역시나 시장화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 물결에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될 텐데요. 전 세계가 1980년대 이쯤 해가지고는 그 물결을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도 이 물결들이 닥쳐오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방정부법이 시행되면서 코뮌이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뮌이 이 말하자면 민간 공급자들한테 시설 위탁을 하는 그 권한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0%를 직영으로 코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파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스웨덴도 한 40여 년 동안 3인당이 집권을 하다가 정권이 또 한 번 중간에 바뀌고 계속 그런 사이에 이런 시장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장화가 됐다는 내용 안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장화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코뮌의 재정 운영의 자율권. 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코뮌이 그동안 관할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재정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뭐 몇 퍼센트는 뭐 어디에 쓰고 몇 퍼센트는 어디에 쓰고 이런 부분까지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어떤 코뮌은 우리는 복지에다가 뭐 30%쓸 거야 이러면은 아무도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코뮌의 그 자율 권한인 거죠.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공공성 유지인데요. 이러한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그 민간 공급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영리성 추구라고 되어 있죠. 민간 기관들을 다 이렇게 감독을 하기 시작해요. 개입을 하는 거죠. 그냥 100% 자율권을 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뮌 안에 있는 이 민간 공급자들을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최소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맡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전히 65% 코뮌의 65%는 이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이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아까 나왔던 사회 서비스 근거로 코뮌이 이제 관할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그 아까 한국의 현황을 보시는 것처럼 시설 서비스랑 재가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에 시설, 재가 이렇게 나눠 있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특수주택이나 단기보호주택,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시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민이 이제 뭐 시설 위탁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 판정하고 결정하는 부분들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서비스는 대부분 전문 요양 기관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여기 팀을 보면 우리나라도 뭐 간호사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그 전담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서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들, 80세 이상의 대부분 뭐 치매 환자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 시설보다는 스웨덴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그걸 정부나 국가 지자체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죠. 사실은 그냥 격리되거나 이제 다 내가 살던 데가 아닌 낯선 곳에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젊을 때는 내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문지방, 문턱 이런 것도 그냥 막 넘어다니고 뭐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뭐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이러는데 옛날에 살던 집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히 화장실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방 같은데 이런 데서 노인분들이 실제로 낙상 집안에서 낙상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낙상하면 뭐 심하면 기부스하고 끝나면 되는데 노인분들 낙상하시면은 2차, 3차로 더 부작용들이 많고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애물이 없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턱이 없어요. 턱이 없고 화장실 가면 들어갈 때부터 붙잡는 무슨 뭐 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주방에 뭐 싱크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넓게 정주 환경.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라는 건 내가 사는 내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요. 생활시설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내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립적인 생활 추구하고 싶다. 자, 그래서 재가 서비스의 종류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뭐 크게 한국이랑 다르지 않고요. 대상은 이런 부분들. 사실 스웨덴은 뒤에 나오겠지만 장애인을 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당신들은 장애 몇 등급이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비장애인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한 어떤 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사실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장애가 있지만 어떤 뭐 육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은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같이 만나던 사람들이랑 그냥 특별함 없이 저 사람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다 할 수 있게끔 자립적으로 그냥 살던 곳에서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식상에 있어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점인데요. 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치매 환자를 제가 이제 특별히 넣었는데 교재 순서를 보시면 사실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안에 치매 환자가 없고 앞서서 보건의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치매 관리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노인 돌봄 정책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역 중심에서, 코민에서 사료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추구하고요. 중요한 거 여기 계속 개별성이 나오죠. 퍼슨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딱 그 개인을 위해서
정말 이 개인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쫙 리스트를 뽑는 겁니다. 플랜을 세워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뭐 진단 체계 이런 것들, 평가 제도, 인력 교육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6개 분야의 치매 가이드라인을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 안에 세부 157개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세요. 그러면은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러니까 치매인지 인식을 스스로 판단 못 하잖아요. 그죠? 우선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진단을 받는 목적은 뭐죠? 결국 서비스를 받기 네, 위해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요양등록을 받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죠. 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주치의제도라는 건 없지만 뭐 일반 의원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근데 스웨덴은 1차 진료,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 치매 환자를 진단하고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란스팅 그 위로 보내는 거예요. 자, 최종 진단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네, 3개월, 6개월. 상당히 길죠. 그동안 뭐 하죠? 진단이 안 내려졌는데. 근데 진단 기간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진단을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네, 사실은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가 어떤 날은 되게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치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쭉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치매의 특성인데 어느 날 되게 기분이 업됐는데 상태가 좋은 날인데 의사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교육 받고 가요.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 의사한테 가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잘 교육을 받으시면 또 네, 이거 방송 나오는 거 해요. 편집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번외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최종 진단을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까 개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날만 봐서 단기간만 봐서는 진단할 수 없는 게 치매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한테 우선 알려요. 물론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포함해서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요양원을 가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가족한테 정보 제공을 합니다. 상담을 포함해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구성원이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치매라는 것에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는 거죠. 교육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너싱홈이나 이런 노인주택이나 그리고 뭐 병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양원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까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간호사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특이점은 뭐냐면 이 연구에도 나오지만 스웨덴 왕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왕이 있어요. 이폰 분주제인데 왕이 있는데 그 실비어 왕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어 왕비 중심으로 이 스웨덴 왕실이 치매 연구나 관리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립 재단 설립까지 하고요.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교육 콘텐츠 보급도 하고 치매 시설 운영 관여도 합니다. 사실은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정부나 의회가 많이 하겠죠. 정부 기관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비아 왕비의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스웨덴 왕실 측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치매 등록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미리 예방해서 치매는 특성상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는 할 수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레시타스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그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스페뎀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PSD인데 한국말로 풀으면은 행동심리학적 그 증상에 의한 그 치매의 행동심리학적 증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란스팅, 그 다음에 코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광역단체랑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인 그 연맹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맹이 각 지자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등록 제도들을 이렇게 보급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교재 보시면 사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단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넣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넣었고요. 제가 이제 실제 그 스웨덴에서 있었던 몇 페이지요? 128페이지. 제 이네스라는 분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쭉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낙상. 네, 그쵸. 두려워. 네? 예, 두려워했어요. 예, 두려워하고. 보행보조기, 간호팀, 팀회의, 운동 프로그램,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이분은 혼자 사세요. 그죠? 1인 가구, 1인 노인 가구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낙상을 하셨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자,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겁이 나겠죠. 근데 보행 보조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집안에서만 그냥 살살살 돌아다니다가 밖에 외출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런 거. 일상생활이 영위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팀이 여기 이제 간호사 등장한 간호팀 상급자와 함께 상급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센터의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간호팀 안에는요 물리치료사, 무슨 심리치료사, 운동치료사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사 다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팀회의를 해가지고 이네스가 집안에서밖에 못 있으니까 계속 더 악화가 될 수 있겠다.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 그러니까 진단하고 평가했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전달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막 왔는데 간호사가 딱 보니까 이네스가 뭘 하고 있습니까? 쇼핑하고 커피를 마실 정도로 대신 보행 보조기를 계속 이용을 하고는 있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외출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방송하고요. 상당히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퇴원한 노인. 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한 노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3세의 괴테 씨가 나오네요. 문학과 괴테는 아니고요. 자,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병원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불안하니까 요양원에 24시간 있는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뭐합니까? 후견팀이 우리 같으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말립니다. 웬만하면 집안에서 본인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견 감독팀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독팀이 방문해요. 집에
집에 직접 가요. 이분 집에. 그래서 뭐 합니까? 음식이랑 약이 있는지 뭐 도구 보조기구 그러니까 집안 살림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서 생활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팀도 이제 작업치료사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사실 건데 퇴원하신 분인데 힘드시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제가 돌봄팀에도 보고합니다. 임무 수행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스웨덴이 퇴원을 하면 7일 이내에 이렇게 자택을 복귀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15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렇죠? 15일 2배나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보내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뭡니까? 이 괴테 씨는요, 네, 다른 데로 따로 이사를 가거나 병원에 뭐 다시 들어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대요. 네. 상당히 간단하게 썼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장애인 정책은요. 장애인 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5%잖아요. 지금 스웨덴은 73,000명. 얼마 안 되죠? 그리고 1,000만 명 중에.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서비스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적용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정책의 기본 원칙,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으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 여기 기본 원칙의 핵심은 뭔가요? 네, 한 단어로 딱 하면 평등. 네, 장애인은 평등하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네.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화 원칙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정상적 생활을 위한 8개 조건을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뭐, 일일 리듬, 주간 리듬, 연간 리듬, 그죠? 되게, 네, 세세한 것까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이런 부분들, 욕구 존중, 다양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정상화 원칙을 세워놓습니다. 장애인 서비스법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에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당 20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욕구 사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상되는 그런 법입니다. 자, 코뮌에 역시 이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기관을 두냐면 특별서비스위원회라는 걸 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서비스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주당 20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현금의 스웨덴이 사실 현금 서비스의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당은 있긴 한데 이런 돌봄 서비스에서는 거의 현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조수당법에서는 현금 급여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65세 미만. 그다음에 1999년에는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게 돼요. 그다음에 장애인 옴부즈만은 뭐죠? 뭐하는 제도죠? 뭐하는 사람이죠?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나 안 받나 감시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이 생겨났는데 2009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의 대상들이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뭐 아동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차별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차별 옴부즈만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장애인 정책은 이제 스웨덴은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편성, 그 다음에 공공성 말씀드렸죠?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장애인 정책은 나아갑니다. 자, 중점사항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봄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적용 기준이 됐던 사회서비스법, 장애인 서비스법,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보조수당법 해가지고 이 모든 법적 근거로 해서 코민이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들은 쭉 상담부터 해가지고 나오고요. 여기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12세 이상 아동 학업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교육 지원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학업 지원을 하고요. 장애 아동 지원, 가정 지원을 하고, 네, 주거 시설, 그다음에 이 유럽의 특징이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장애인이 비고용 상태, 실업자, 네, 아니면 고용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런 일상생활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 왔어요.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이제 지금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은 뭐 크게 몇 가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서비스 제도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는 철저히 분권화되어 있어서 재정 확보 운영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 있죠. 코민이라는 기초자치단체한테 노인과 장애인 케어를 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고 운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목적도 사실은 이런 지방분권의 우리 복지를 위해서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는 각 지역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계속 나오던 용어 공공성.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요. 자, 공공성 보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공공성이 보장되면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유지가 될 수 있죠. 그죠? 민간 기관에 돌아가면 서비스 질 저하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자, 그 다음에 전 국민 대상으로 개별 욕구에 맞춰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성 부분이죠. 그죠? 개인 중심으로 욕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던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노인이나 치매노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사실은 이게 그냥 탁상공론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게 사실은 문제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랑 모르시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계속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공공 보정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급속한 고령화 서비스 질적 향상을 고려해서 건강보험 수가제도, 의료 전달 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들의 그 복잡성과 분절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안심센터나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이제 우리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자체 안에서 운영되고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실행하는 제도들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은 그 틀을, 운영 환경을
갖춰야 돼요. 물론 이제 다 갖출 거는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게 형식적인 어떤 제도로만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기관 간에 연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개별 중심의 그 욕구를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달 체계 관리하고 또 개선해서 결국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롤모델이라든지 커뮤니티 케어 롤모델은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서부, 영미권 이런 데서 다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사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 토양에 맞는 거를 심어야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냥 심어 놓기만 해요. 근데 여기 여수에는 야자수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저기 추운데 자꾸 야자수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사회 서비스 모델이 정말 적절한 게 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또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